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멘토는 정말 최연소 멘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도슨트계의 아이돌, 그리고 전시관의 피리 부는 사나이로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시 해설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대학 시절에는 미술이 아닌 영화를 전공하셨다고요? 맞아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영화 이제 과로 들어가서 영화를 공부하다가 네. 또 근데 또 그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저 어머니가 또 화가셔가지고 이제 전시회도 많이 데려가셨고 어머니도 이제 개인전을 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BTN, 네. GA 다락방 매니아십니다. 그래서 섭외가 왔을 때 나가겠다고 바로 이제 연락을 했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정우철 선생님이 아이고 굉장히 저 젊으시고 어머님 화가 저도 화가인데 어머니가 네. 그 공통점이 좀 있네요. 아, 좋습니다. 네, 둘 다 좀 멀끔하게 생기고. 예. 굉장히 나이도 젊으시고 지금 굉장히 그 저기 잘생기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도슨트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큐레이터랑 이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큐레이터는 알았는데 예, 도슨트는 예. 처음입니다. 도슨트는 예, 어디 뭐 도가 텄나요? 어떻게? 네. 굉장히 신선한 방송이네요. 네. 이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큐레이터는 그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획, 어떤 작품을 가져올까, 어떤 구도로 걸고 만들까, 이런 걸 기획하고, 도슨트는 이제 전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제 오늘 이제 전시에 소개되는 화가나 전시 자체를 좀 미리 공부하고 관람객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전시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혼자 보기 너무 어렵고 그렇죠. 벽이 높아서 이제 그런 걸 좀 허물어주는 사람인 거죠. 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도슨트가 어떤 사람이냐? 화가와 이 관람객을 소개팅 시켜주는 소개팅 주선자다. 이런 괜찮네. 화가는 괜찮아요.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런 마인드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돼. 이렇게 해서 중간 다리 해주는 거죠. 도슨트계의 아이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비결이 있을까요? 그 보조개가 마음에 들거든요. 네,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 아니 본인이 마음에 들면 어쩌려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마 보시는 네. 분들도 그 보조개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조개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매력이 뭡니까? 뭐 보조개 매력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 입으로 외모 얘기하기 좀 그렇고 네. 제가 스토리텔링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화가의 작품 하나를 분석하기보다도 그냥 그 작품 속에 담긴 그 화가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화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거 하나하나 무슨 구도고 무슨 사조고 그런 얘기보다도 그냥 이걸 그린 화가를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인간적인 얘기를 해줘요. 사람이었다.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요즘 이렇게 또 이 방송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뭔가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딱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영화를 이제 만들고 싶었으니까 감독들도 많이 공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배웠단 말이에요. 기승전결을 배워서 오. 제가 해설 이제 스스로 대본을 쓸 때 혹은 이런 강연을 만들 때 기승전결이 없으면 잘 안 돼요. 처음 시작과 끝이 딱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모토가 뭐냐면 전시회나 이런 강연을 할 때 전시회를 봤지만 나왔을 때 마치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해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작품을 딱 좋네. 봤을 때 한편의 영화를 본 듯한. 맞아요. 이거 버리는 괜찮습니까? 그런 거 왜 물어봐요? 맞아요. 묻고 갑시다 그냥. 왜냐면 우리는 재밌게 할 수 있잖아. 저 친구들보다 그죠. 우리가 나아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재밌게 해줘야 돼요. 그래, 저 얼마 벌어요? 얼마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똑같이는 하고 우리 뭐 갈게요, 그래도 이제. 나쁘지 않게 버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걸로, 괜찮은 열심히 걸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아, 도슨트 요즘에는 이런 해설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자원봉사 개념이 좀 심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 방금 벌이를 말씀하셨는데 편하게. 그래요. 지금은 괜찮지만 고생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제 30대 이제 후반 쪽으로 갈 나이인데 네. 제가 30살까지 페이가 없었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페이. 없었어요. 열정 페이로 도슨트 일을 하시는데 네, 하면서 돈을 안 줘가지고 제가 어떻게 벌었냐면 근데 그래서 해설을 하잖아요. 뭐 책도 사야 되고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사비로 해야 되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하고 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작품을 지키는 스텝을 해요. 그럼 그 스텝비를 줘요. 네, 그럼 또 옷을 갈아입고 또 해설하고. 그러니까 그 스텝비로 간신히 이제 먹고 살다가 저 이걸 좀 똑똑한 친구가 왜 그랬어요? 작품 밑에다가 소쿠리 하나 놔두고
버스킹처럼 얘기 다 끝나서 이렇게 바구니 돌면서. 신박하네요. 네. 아이,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그 미술관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우리 또 정우철 도슨트 우리 선생님을 제가 좀 조사를 좀 했어요. 조사했어요? 네, 네. 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후기도 좀 읽어보고 했거든요. 잘했어요. 리뷰를 하긴 했는데 우리 쪽에 우리 선생님께서 뭐 정말 이렇게 흡입력이 진공 청소기급이다. 지금도 사실 좀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요. 그리고 약간 뭐 감사합니다. 자서전을 씹어 먹은 것 같다. 이런 약간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 주제가 너무나도 궁금하거든요. 네. 주제가 뭘까요? 그래요? 아, 근데 저도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화가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좀 친숙한 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네. 그래서 클로드 모네. 수련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모네. 모네의 삶과 함께 또 그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돼요. 네. 바로 만나볼까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클로드 모네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또 스토리텔링 형식이니까 또 부제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인생의 빛을 그리다. 생의 빛을 그리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림에 평소에 이제 바쁘셔가지고 관심이 있어도 전시도 못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최대한 친숙한 화가를 가져왔는데 이제 클로드 모네의 그림을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도 그냥 모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화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미술관에 있으면 이게 뭐 뉴스에 나와요. 몇백억에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요. 뭐, 뭐 가이드 라인이 쳐져 있고 뭐 그 스태프분들이 지키고 있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 화가는 나와 뭔가 좀 다른 존재일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림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송 되게 재밌는 게 너무 무겁게 가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오히려 또 멀어지거든요. 그냥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가장 흥미로운 얘기로 가져왔고, 네. 왜 인생의 빛을 그리다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보통 화가들은 빛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모네만큼 빛에 집착한 사람이 없었고, 또 인생이 또 밝지만은 않았어요. 그럼에도 계속 빛을 쫓았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부터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생겼는데요. 브래드 피트 아니에요? 브래드 피트? 잘생겼죠? 어디 나라 분이세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 프랑스. 네, 잘생겼는데 보통 모네 하면 두 가지 수식어가 좀 붙어요. 수련의 화가 혹은 인상주의의 리더다 불리는데 인상주의란 용어가 사실은 이 모네 때문에 생겼어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모네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또 하나가 아까 이렇게 뭐 돈벌이 괜찮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미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조가 인상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열 때 인상주의 타이틀이 걸려 있으면 흥행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인상주의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예요. 인상이 그래서 그게. 네, 미술에 좀 관심이 생겼다. 사실은 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현대 미술부터 접근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 안 되거든요. 잠깐 좀 어려운 것도 많고 딱 이 인상주의부터 뻗어 나가면 미술도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강연을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네모나게 생겼다. 얼굴이. 그래서 이름을 반대로 하면 네모거든요. 모네는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네모 이제 그러네, 좀 그러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모네 네모나게 생겼어요. 모네. 네. 얼굴 봤으니까 이제 고향을 볼게요. 이제 그림이에요. 여기가 모네 고향입니다. 르 아브르라고 항구 도시예요. 여기를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 인천이에요. 인천. 그러니까 서울에서 너무 멀진 않지만 바다를 볼 수 있고 파리에서 너무 멀진 않지만 바다를 볼 수 있는 도시가 여기 르 아브르 항구 도시예요. 여기에는 이제 풍경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 많이 갔어요. 여기서 지냈는데 자, 모네는 어릴 때부터 자연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요즘 말로 땡땡이를 그렇게 많이 쳤대요. 땡땡이를 치는데 뭘 했냐면 그냥 막 노는 게 아니라 항상 스케치북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바다를 그리거나 산을 그리거나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재능이 있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잘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능이 있었냐면 맞춰보세요. 자연을 보든 인물을 보든 내가 보는 대상에 특징 포착을 잘했대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뭘 그릴까요? 내가 저 사람의 특징 포착을 잘한다. 캐리커처. 맞아요. 그래서 원래 캐리커처 화가였어요. 그래요? 네, 원래는 캐리커처 화가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모네가 10대 때 그린 캐리커처를 가져왔어요. 자, 정식으로 교육받기 전에 독학하고 그린 거예요.
뭐 잘 그렸나 못 그렸나 볼게요. 캐리커처?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 잘 그러는데요. 잘 그렸죠? 예. 잘 그렸어요. 실제로 당시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재밌지 않나요? 네. 이게 뭐 정확한 설명이 있진 않아요. 모네가 어렸을 때 그린 스케치 같은 거라서. 근데 이제 보면은 얼굴은 웬 중년 남성인데 네. 몸은 나방이에요. 나방이죠.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다리에 실이 연결돼 있어요. 풍선 같죠. 네,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누가 잡고 있는데 말이에요, 당나귀예요? 잡고 있는 사람도 상체는 사람인데 네. 하체는 또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네. 예술가들도 장난 많이 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을 너무 진지하게 보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그냥 웃고 넘길 건 웃고 넘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재미삼아 그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잘 그렸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옆에 짝꿍 그려줘요. 뭐 선생님 얼굴 낙서하고 교과서에다가 그랬더니 소문이 나요. 마을에 얘가 잘 그린다. 당시에 르 아브르 항구 도시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 가게 같은 데서 상점 같은 데서 모네 캐리커처를 걸어두는 게 유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그린 거야 그때도.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료로 자꾸 부탁을 해. 그래서 모네가 생각을 했대요. 아, 재능 낭비다. 열정페인 거죠. 맞아, 그래서 돈을 받고 팔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모네는 10대 때부터 네. 캐리커처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말 들려드릴게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만약에 캐리커처를 계속 그렸으면 난 이미 학창 시절에 부자가 됐을 거야. 떼부자 됐겠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아니 학생이 캐리커처 그리는데 뭐 얼마나 한다고 부자가 된다고 하냐 찾아봤죠. 네. 얼마에 팔았을까? 찾아보니까 한 3, 4만 원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록을 봤어요. 단위가 근데 다르지 않아요? 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르 아브루에서 일반 노동자, 일반 노동자의 평균 1급이 네. 5프랑 정도 됐대요. 5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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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1급이 하루 일당? 하루 일당 5프랑. 그럼 한 10만 원 잡고. 자, 근데 모네 캐리커처 마지막에 판매할 때 한 장에 대략 10에서 20프랑이었대요. 와, 10에서 20프랑. 3, 40만 원. 와, 그만 이틀, 3일 그 일당을 네. 받았네요. 정말 많이 번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돈을 잘 벌다가 이제 노선을 바꿔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그래요. 예술가들도 똑같은 게 첫 번째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르 아브루의 그림 그리러 온 한 화가가 모네의 캐리커처를 봤대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술도 그런 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봐요. 딱 보면 야, 알죠. 재능이 있다. 그래서 모네를 기다렸대요. 얘를 키워줘야 된다. 발굴해야 된다. 자, 그래서 모네의 스승이 된 화가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아, 저 둥글게 생겼네요. 또 드물게 생겼습니다. 네, 둥글게. 야,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댕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나라 분들은. 근데 이제 해외 나가면 모네의 스승이다. 또 인상주의의 스승이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댕. 네. 부댕.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부댕의 그림인데 부댕은 별명이 있어요. 뭐요? 근데 좀 멋있어요, 별명이. 하늘의 왕이에요. 왜 하늘을 그만큼 잘 그렸고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외 가시면은 부댕 그림을 찾는 법이 있어요. 하늘을 이거 보는 데나? 찾는 법. 네. 그러니까 딱 이게 부댕 그림이다. 근데 이거 저희들끼리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데 네. 인상주의 전시회 가요. 네. 가서 초입에 있어요. 초입에 있고 네. 캔버스의 3분의 2가 하늘이면 보통 부댕이에요. 부댕이네. 네, 딱 레전드 모네의 부댕. 스승이기 때문에 모네 전에 나와요. 네. 나오는데 와, 부댕이 이제 모네를 만난 거예요. 하늘을.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너의 그 재능을 캐리커처에 쓰기 좀 아깝다. 넌 풍경을 그려야 된다. 그런데 위에 있는 말은 모네가 한 말이에요.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 부댕을 만난 후 나의 두 눈이 비로소 열렸다. 진정으로 자연을 이해하게 되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풍경 그릴 때 사생이란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보면서 그리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만 해도 풍경화를 그릴 때 화가들이 실내에서 그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상상으로 그랬나? 풍경을 보고 스케치는 해요. 네. 그리고 완성을 작업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칠할 때도 안 보고 칠하는 거예요. 근데 부댕은 모네에게 꼭 얘기했던 게 직접 보고 그려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연 앞에서 보고 그려야 살아있는 자연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또 중요한 거는 그럼 왜 그 전에 화가들은 실내에서 그렸냐? 그것도 이제 2부에서 들려드릴 거예요. 다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또 다 알려주면 아쉬우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네. 외광파라 불렀어요.
왜? 외광파. 외광파. 밖에 나가서 빛을 받아 그리는 사람들이다. 아, 외광파. 그래서 당시에 빛광자. 네, 외광파 하면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몇 명 없었거든요. 근데 그 외광파의 시초가 또 모네의 스승이 된 거예요. 부댕이네요. 그러니까 모네 이때부터 뭘 하냐면 자꾸 밖에 나가서 그려요.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기를 익혀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당시에 프랑스에서. 파리. 프랑스, 파리죠. 파리로 가야죠. 무조건 파리예요. 루브르.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네. 기본기를 익히고 다 파리에 모였어요. 네. 자, 당시 파리의 분위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메. 자, 파리에 왔더니 왕립 아카데미와 살롱전이라는 게 있어요. 알롱전. 네. 앞에 보이는 게 살롱전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모네 건 아니고요. 네. 한 이게 무명의 화가가 묘사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립 아카데미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미술 학교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럼 살롱전은 뭐냐? 국전. 나라에서 여는 전시예요. 전시회. 근데 저걸 왜 만들었냐면 파리에서 저게 대세였거든요. 네. 서민들이 네. 미에 대한 기준이 없다. 우리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게 잘한 거다. 통과한 작품을 보여주고 이게 아름다움이란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딱 걸리는 작품들은요 어마어마해요. 너무 잘 그렸어. 네. 그리고 지금이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네. 웅장. 막 사람들 막 보고 있잖아요. 네. 보면은 뭐 친절한 설명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보고 따닥따닥 말지.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서 열렸을까요? 첫 번째 살롱전. 그 왕궁에서 열리지 아까 않았어요?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 루브르예요, 맞아요. 네, 루브르. 루브르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행도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 미술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사람은 아는 만큼 감동하고 맞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셔도요. 이제 이 강연 듣고 나면은 파리 가실 때 파리가 새롭게 보일 거예요. 아. 지금도 그래서 가면은 루브르에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서 살롱전이 열렸다. 근데 몰라서 그냥 가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대세예요. 그러니까 당시 화가들의 성공 기준이 뭐냐면 지금이랑 달라요. 살롱전의 내 그림이 걸려야 돼요. 여기 걸려야 예. 그림이 팔려요. 그렇게. 주문이 들어와.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얼마나. 여기서 미의 기준을 정해버렸잖아요. 네. 그게 시간이 흐르니까 새로운 예술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짚어드릴게요. 규칙이 되게 많아요. 예. 자, 첫 번째. 네. 아무거나 그리면 안 돼요. 뭘 그래요? 인물. 그림의 주제도요. 급이 있었어요. 아. 지금은 없죠. 예. 자,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네. 제일 높은 급이 뭘까요? 왕을 그리든가 귀족을 그린다. 사람. 로마 신화. 그러니까 주제. 그랬는데. 아, 주제? 큰 주제. 주제? 신? 비슷해요. 저게 이제 종교. 신화, 신화. 신화. 종교, 그리고 역사. 역사. 이 세 가지 주제가 아니면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드린 뭐 왕의 초상. 그러니까 다른 걸 그리면 안 해주는 거예요. 뭐 밥 먹거나 뭐 이런 거. 그죠. 뭐 놀러 가거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예술로 취급을 안 하던 시대예요. 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김홍도는 나올 수가 없었네요. 그죠. 시연하고 이런 거 하면. 이 그런 것들은 이 이후 시대인 거예요. 이제 규칙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살롱전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리면 프리패스예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네. 바칸테스의 춤. 바카테스의 춤. 수레 그 그리스 신화에 수레 신 디오니소스가 나오잖아요. 저 옆에 비너스도 있고 하네요. 네, 그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신도들이 바카테스예요. 네. 근데 이제 신화죠. 네. 신화예요. 파리에서 모네의 스승이에요. 샤르글레르. 이 화실로 들어갔거든요. 예. 샤르글레르는 살롱전에 몇 번이나 붙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딱 기준에 맞춘 그림이네요. 네, 첫 번째 신화죠. 예, 신화. 두 번째, 저 뒤에 바위산 보세요. 저게 실제 존재하는 풍경이 아니에요. 네.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진짜 잘. 아, 저 바위섬을. 네, 상상한 거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이 알려줘요. 몇 시에 바위산을 그린다? 이물감 섞어서 이 색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상주의 전에는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배운 대로 그린 거예요. 배운 대로. 자, 스승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죠. 스승이 중요해요. 또 하나 규칙이 있어요. 뭡니까?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아, 너무 예. 잘 알죠. 후기 인상파 아닙니까? 오, 되게 잘하시네요. 저 빈센트 파입니다. 빈센트 파. 그래요? 네. 후기 인상주의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 삐끼 얘기하셔가지고. 원래는 저 막가파예요, 막가파. 원래는 막가파인데. 바꿨어. 많으시네요, 지식이. 살롱을 알 좀 깔롱거립니다. 그래서 자 빈센트 반 고흐 하면은 보통 그림에 이렇게 붓터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화가의 내면이 보이는 것 같아. 네. 근데 그 붓터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빈센트 반 고흐는 이 다음 세대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는
그림을 볼 때 네. 붓터치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인다. 네. 미완성이에요. 완전 사진처럼 그려야 돼요. 네. 사진 같아요. 못 그린 거예요. 붓터치가 보이면. 이 그림도요. 코앞까지 가도 붓터치가 안 보여. 오, 그래요? 딱 계속 어떻게- 마감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했지? 네, 사진 같은 거죠. 또 규칙 또 있어요. 근데 규칙이. 뭡니까? 자,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네. 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한번 쫙 봐보세요. 네, 쭉 봤습니다. 이상한 걸 찾으셔야 돼요. 꼭 벗어야 돼요? 점점 어두워져요. 벗어야 되는 거 누드가 나와야 누드?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뭔가 이상한 거. 이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사람을 그렸다고 생각했을 때 신이 한 명 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만 밝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되게 냉철하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냐면 네. 오히려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못난 사람이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맞네. 다 예쁘고 다 잘생겼죠. 다 잘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사람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면 떨어져요. 아름답게 바꿔줘야 돼요. 그럼 몸매도 다 좋아요. 다 딱 맞추, 딱 저는 지금 맞추셨어요. 살면 46년 살면 저런 몸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지금. 저런 분이 없어요. 왜 옆에도. 그러세요, 저희한테? 네. 아,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네, 네. 근데 딱 맞추신 게 그렇게 그리면 떨어져요. 다 팔등신, 다 아름답게 그려줘야 돼요. 너무해. 그럼 우리가 저 그림을 보고 저때 사람들이 당시 어땠냐를 유추하기는 좀 힘드네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진을 보시잖아요. 사진을 보면은 이런 사람 없어요. 없지. 다 아름답게 바꿔줘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렇게 다른 걸 못 그려야 그리는 거야. 근데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반기를 들어요. 나 이렇게 못 그리겠다. 그래. 더 이상. 새로운 거 그리겠다. 네. 그때 그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모네. 모네. 그리고 같은 학교 다녔던 르누아르. 르누아르. 느누아라 알죠? 르누아르도 같이 활동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봐요. 이렇게 그리라고 했는데 이제 모네는 이게 싫은 거예요. 반항한 거 보여드려요. 반항한 거. 자, 자, 이렇게 그렸어요, 모네는. 자, 모네. 붓지가 다 보여요. 맞아요. 이게 왜 반항인지 제목부터 반항이잖아요. 네. 신화, 여인들. 역사, 네. 종교 그리랬더니 캔버스 들고 나가서 네. 공원에서 정원의 여인들을 그린 거예요. 정원의 여인들. 응.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나는 그냥 내가 보는 사람들 그리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양산에 쓴 사람 저 못생겼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아, 네, 디테일하네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상주의 하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밖에서 그려요. 밖에서. 항상 밖에서 그리는 거. 빛을 밖에서 보는 캔버스를 펼쳐놓고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색이 있어요. 인상주의가 싫어하는 색이 뭘까요? 그림자, 그림자? 빛 비슷해요. 색깔. 색깔. 색깔이 없는 색깔. 회색, 비슷해요. 잘 맞추셔야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투명색. 검정. 검정, 맞아요. 인상주의는 검은색을 잘 놨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할 때도 잘 보면은 원화로 보면 색이 섞여 있어요. 네. 그러네요. 빛이 있는 한 완전한 검은색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검은색을 제일 싫어해요. 없네. 자, 그리고 이 정원의 여인들 보시면은 이제 현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인상주의가 많은 걸 바꿔놨는데 네. 이렇게 표현해 유식하게 말하면 과거를 향해 있던 눈이 현재를 보기 시작했어요. 인상주의 때부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화가들이. 자, 또 하나 밖에서 그렸잖아요. 당시만 해도 중요한 의미를 담은 그림일수록 캔버스를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루브르 같은 데 가면 그림 크잖아요. 그렇죠. 자, 정원의 여인들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사이즈가 어땠을까요? 커요? 잘 생각해줘. 반항이잖아요. 네. 사이즈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오, 한옥가. 아주 작았을 것 같아요. 작은 거. 한 장. A4 자, 용지 정도. 자, 정원의 여인들을 실제로 보면 세로 길이가 2m 55cm예요. 와, 아, 이 반대로 엄청 길구나. 커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건 반항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지만 크게 그리겠다. 크게 그린다. 이제 반항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바칸테스의 춤처럼 그려야 팔리는데 이렇게 그리니까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모델 쓸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서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모네 아내예요. 이제 저렇게 화가와 모델 관계로 만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모네의 아내가 되는 까미유 동시회. 근데 까미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화가의 아내들 중에서 와이프 중에서 이제 안타까운 삶을 산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 얘기도 해드릴 거야. 하면서. 근데 아무튼 이제부터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가혹했어요. 기록을 보면요. 이때부터 사채업자한테 쫓기기 시작해요. 집세를 못 내서 파리 외곽으로 밀려나요. 네. 까미유는 바꾸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도 옆을 지켜준 거죠. 아, 좀 그리면서 작품 하면서 새롭게 취미로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근데 또 이제 전업 작가로서 또 자신의 자존심도 있었고 자존심이 있지. 자존감도 있었고 어떻게도 그죠? 캐릭터처 그리면서 하겠네. 그리고 이게 미술의 방향이라고 믿었어요.